유난히 추웠던 어느 겨울, 대가댁 마당이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습니다. 야, 윤현이! 내가 당장 복숭아 가져오라고 했어. 안 했어? 아가씨, 한겨울에 어떻게 복숭아를 구해오라 하셔요. 한겨울이든 말든 그건 내 알바 아니잖아? 못 구하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눈이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한겨울에 복숭아를 구해오라니, 이 무슨 억지란 말입니까? 무당의 딸이었다는 이유 하나로 온갖 멸시를 받으며 여종으로 살아가던 처녀 윤현이, 이 비루한 여인이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기에 훗날 조선 팔도가 부러워하는 좌의정 대감댁 며느리가 되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습니다. 전라도 담양 땅이라 하면 사시사철 푸른 대나무 숲이 바람결에 서걱서걱 노래를 부르는 고장이건만, 그에만큼은 대나무 잎사귀마저 하얗게 얼어붙어 바람이 한 줄기 불 때마다 사금팔이 부서지듯 서그럭서그럭 마른 소리를 냈지요. 그 대나무 숲 아래로 기와지붕이 번듯하게 내려앉은 집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담양 일대에서 손꼽히는 부호 정만호 주사 어른의 댁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줄지어 선 장독만 해도 30개가 넘었고, 마구간에는 살찐말 두 필이 입에서 하얀 김을 뿜으며 코를 골고 있었으니 겉으로만 보면 하늘이 복을 퍼부어 주신 집안이었지요. 그런데 글쎄, 그 복이 넘치는 기와집 앞마당에서 아침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새소리도 아니요, 풍경소리도 아닌 바로 아씨의 서리빨 같은 호통이었습니다. 야, 윤현이, 내가 뭐라고 했어? 마당에 눈이 이만큼이나 쌓였는데 아직도 안 쓸었어? 눈이 없어? 손이 없어? 정주사의 외동딸 정채란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20에 얼굴이 보름달같이 둥글고 살이 포동포동하여 부족함 한 번 모르고 자란 티가 역력한 처녀였습니다. 눈이 가늘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 웃는 것 같으면서도 비웃는 것 같은 묘하게 사람의 기를 죽이는 인상이었지요. 머리에는 붉은 비단 댕기를 곱게 들이우고 댕기 끝에 은실로 숯까지 놓은 것이 제법 갓나가는 것이었는데, 틈만 나면 그 댕기를 손끝으로 매만지며 자랑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수놓은 치마, 은장도가 달린 놀이개까지 한겨울에도 치장에는 빈틈 하나 없는 아씨였으나 그 고운 입에서 나오는 말만큼은 칼날보다도 차가웠지요. 아씨, 지금 바로 쓸겠습니다. 그 호통 앞에 고개를 숙인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윤현이라는 이름의 여종이었습니다. 나이 18, 빛이 다 바랜 누런 무명 저고리에 곳곳이 기운 자국이 얼기설기 엉킨 남색 치마를 걸치고 맨발에 닳고 다른 집신 한 켤레를 꿰고 있는 남루한 차림이었지요. 머리는 한 가닥 댕기로 길게 따 등 뒤로 늘어뜨렸으나 댕기끈조차 변변한 것이 없어 헝겊 조각으로 대신 묶고 있는 것이 영락없는 천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 연이라는 처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마가 시원하게 트이고 눈썹은 버들잎을 그려놓은 듯 가늘었으며 쌍꺼풀 없는 눈매가 가만히 있어도 물기를 머금은 듯 그윽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아리게 만드는 얼굴이었지요. 코는 오똑하고 입술은 앵두를 물들인 듯 붉으니 볼이 홀쭉하고 손이 거칠어도 그 거친 손 위로 유난히 희고 고운 피부가 이래 찌든 몸과 어찌 이리도 어울리지 않는지 이 집 여종들마저 저 아이는 양반집 교수로 태어났어야 할 얼굴이라 혀를 끌끌 찰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 타고난 미색이야말로 채란 아씨가 연희를 유독 미워하는 가장 큰 까닭이었지요. 자신은 철마다 비단옷을 해입고 붉은 비단 댕기를 곱게 들이워도 헝겊 댕기에 무명 치마를 걸친 연희가 곁에 서기만 하면 제 빛이 바래는 것을 느끼니 그 질투가 날마다 더 사나운 구박으로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마당 다 쓸면 빨래도 해. 그리고 아궁이에 불도 떼고 내 방 요 밑에 숯도 갈아 넣어. 뭘 멍하니 서 있어? 연희는 대답 대신 빗자루를 움켜쥐고 눈 덮인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집신 사이로 차가운 눈이 스며들어 발가락이 곱아왔지만 이를 악물고 손을 놀렸지요. 그때 채란 아씨가 방문을 열고 나서더니 팔짱을 끼고 연희 앞에 딱 버티고 서서는 입꼬리를 느긋하게 올리며 말했습니다. 야, 연희. 나 복숭아 먹고 싶다. 연희의 빗자루질이 멈추었지요. 예, 복숭아. 복숭아 말이야. 혀가 꼬부라졌어? 지금 당장 나가서 구해와. 마당에 쌓인 눈이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한겨울이었습니다. 복숭아라니, 이 강추위에 복숭아를 대관절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아씨, 복숭아는 여름에나 나는 과일인데 지금은 한겨울이라 좀처럼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라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말했지요. 내가 무녀딸이라며? 그럼 귀신한테 빌어서라도 따오든가. 그게 니네 특기 아니었어? 아, 맞다. 귀신한테 빌 줄도 모르는 무녀딸이었지. 무녀딸이 귀신도 못 부리면 도대체 뭐에 쓸모가 있는 건지 원. 연희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지요. 무녀의 딸, 이 네 글자가 연희의 등에 짊어진 짐가도 같은 것이었으니 어머니 윤 씨는 마을에서 굿을 하던 무당이었는데 연희가 7살 되던 해 전염병 굿을 하다 그만 병을 옮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비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떠난 뒤라 얼굴조차 알 길이 없었으니 연희는 그날부터 천지간에 혼자 남겨진 아이가 되어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다 12살에 이 정시댁 여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무녀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어디를 가든 연희를 따라다녔습니다. 불길한 것, 귀신 딸, 사람들은 연희만 보면 손가락질을 했고 우물물 한 바가지를 길어도 귀신물이라며 그 물을 쏟아버렸지요. 복숭아 못 구해오면 오늘 저녁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 알았어? 채라는 비단댕기를 찰랑이며 제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희가 마당에 눈을 다 쓸고 부엌 쪽으로 가니 아궁이 앞에서 군부를 떼고 있던 김씨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이 45에 덩치가 크고 팔뚝이 굵었으며 얼굴은 그을렸지만 웃을 때면 눈이 실처럼 가늘어져 보는 사람까지 마음이 풀어지는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연희를 사람답게 대해주는 분이었지요. 연희야, 오늘은 또 아씨가 뭘 시킨 게냐? 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구나. 아씨가 복숭아를 구해오랍니다. 못 구하면 집에 들이지 않겠다 하셨어요. 세상에나 이 한겨울에 복숭아를. 아씨도 참 사람을 어디까지 볶으시려는 건지. 김씨 아주머니는 혀를 끌끌 차더니 아궁이 옆에 놓아두었던 보리 주먹밥 2덩이를 헝겊에 싸서 연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품에 넣고 가거라. 빈속에 나서면 눈길에 쓰러진다. 아주머니 괜찮아요. 아주머니 점심은요? 내 걱정은 내가 할 게 아니여. 그나저나 연희야, 아씨가 너를 유독 괴롭히는 것이 말이다. 내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예쁜 얼굴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예. 아무리 괴롭혀도 꺾이질 않으니까 꺾어보고 싶어서 오기를 부리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고개를 숙여도 눈빛만은 절대 안 숙이니 그게 아씨 속을 더 뒤집어 놓는 게지. 연희는 고개를 가만히 숙였다가 이내 살짝 미소를 짓더니 저고리 앞섭 안쪽을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그곳에는 한 뼘 남짓한 작은 대나무 피리가 가느다란 끈에 매달려 있었지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겨준 유품이었는데 피리 한쪽 끝에는 어머니가 칼끝으로 새겨 넣은 연자가 세월에 닳고 닳아 희미해졌지만 연희의 손끝은 눈을 감고도 그 글자의 결을 따라 더듬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그러셨지요. 사람의 마음이 곧 신이니 내 마음을 밝히면 어떤 어둠도 물러간다고요. 그러니 아씨가 뭐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마음만 어둡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요. 아이고, 이거사. 그 착한 마음씨가 너를 살릴 날이 오긴 올 텐데 오늘은 당장 이 추위가 너를 잡겠구나. 김씨 아주머니는 연희의 등을 토닥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희는 보리 주먹밥을 품에 넣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문지방을 넘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집신 틈으로 차디찬 눈이 밀려들며 발가락 끝이 시리도록 저려왔지요. 대나무 숲 사이로 난 좁은 길 위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바람이 한 줄기 스칠 때마다 대나무 잎에서 떨어진 눈가루가 연희의 여윈 어깨 위로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앙상한 가지 위에 앉아 까악 울어대는 소리가 텅 빈 들판 위로 을씨년스럽게 메아리쳤지요. 연희는 걸으며 앞섭 안쪽의 피리를 살짝 꺼내어 손가락 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차디찬 대나무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저 멀리 아스라이 어머니의 온기가 떠올랐지요. 어머니가 이 피리를 불 때면 대나무 숲에서 산새들이 날아와 앉곤 했는데 지금 이 숲에는 산새 한 마리 보이지 않고 오직 바람소리만이 쓸쓸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복숭아를 구하러 나선 연희. 장터에 가봐야 있을 리 만무한 것을 그녀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발길을 옮긴 것은 구하지 못하더라도 구하려는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어야 한다는 고집 같은 성실함 때문이었지요. 눈밭 위에 찍히는 집신 자국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연희는 앞섭의 피리를 꼭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제 마음을 밝히고 있으니 지켜봐 주세요. 그런데 이 한겨울 눈길 위에서 연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복숭아가 아니었습니다. 연희가 눈길을 헤치며 장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을 넘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장터라 해봐야 허름한 주막 하나의 떡전, 포목전, 곡물전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소박한 곳이었지만 한겨울이라도 장날이면 사람들이 입김을 뿜으며 모여드는 곳이었지요. 연희는 장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과일을 파는 곳이라면 어디든 기웃거려 보았지만 대추와 곶감은 눈에 띄어도 복숭아를 파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복숭아는 여름 과일이니 이 한겨울에 복숭아를 판다면 그게 오히려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을 테니까요. 연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터를 벗어나 마을 외곽 과수원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눈에 파묻힌 감나무와 배나무가 앙상한 가지만 하늘로 뻗고 있었을 뿐 얼어붙은 과일 하나 달려있지 않았지요. 발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집신 밑으로 스며든 눈이 녹아 발이 꽁꽁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탄식 한 번 짓지 않고 입술을 꽉 깨물며 왔던 길을 되짚어 장터 쪽으로 향했지요. 구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냥 돌아갈 수는 없는 마음이었으니 혹여 장사꾼 중에 여름에 말려둔 건복숭아라도 가진 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터 어기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막 뒤편 쓰러진 담장 밑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둘러싸고 서 있었는데 그 사이사이로 돌멩이가 날아가고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미친놈이 주막 음식을 훔쳐먹었어. 에잇, 더러운 놈. 미치광이한테 가까이 가면 귀신이 옵는다더니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연희가 발걸음을 멈추고 사람들 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보았더니 글쎄 쓰러진 담장 밑에 한 사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상투를 풀어헤쳐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흩어져 얼굴을 반쯤 덮고 있었고 그 위로 흙과 때가 범벅이 되어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이 안 되는 행색이었지요. 찢어진 삼배 저고리에 흙투성이 바지, 맨발에 한쪽만 남은 집신을 꿰고 있었으니 이 강추위에 어찌 살아있는 것인지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런 놈은 맞아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 어디서 남의 밥을 훔쳐 처먹어. 덩치 큰 사내 하나가 돌멩이를 집어 미치광이의 등짝에 힘껏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미치광이가 몸을 움츠렸지만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지요. 또 다른 사내가 다가가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니 미치광이는 흙바닥에 코를 박으며 나뒹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내는 이상하리만큼 저항 한 번 하지 않았고 다만 풀어헤친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입술이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요. 저놈 봐라 맞으면서도 혼잣말만 주절대고 있으니 미친 게 확실하지? 쯧쯧. 제정신이면 저렇게 맞고만 있겠나. 됐다 됐어. 저런 미치광이한테 손대봐야 우리만 재수 없지. 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치광이 사내는 쓰러진 담장 밑에서 꼼짝도 않고 엎드려 있었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희가 멈추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미치광이를 피해 돌아갔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무녀의 딸이라는 연희였으니 미치광이에게 가까이 갔다가는 귀신 딸이 미치광이까지 불러들인다는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 불보다 뻔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연희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쓰러진 사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맨발의 발가락은 동상으로 검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연희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저미는 듯 아파왔습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일 터인데. 연희는 품속에서 김씨 아주머니가 싸준 보리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2덩이뿐인 것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2덩이 모두 사내 앞에 내려놓았지요. 여기요, 이거 드세요. 사내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흙과 때에 뒤덮인 얼굴 사이로 눈이 드러났는데 그 순간 연희는 알 수 없는 이질감을 느꼈지요. 분명 미치광이의 행색인데 그 눈빛만은 흐리멍덩한 미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맑고 깊으며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그런 눈이었지요. 하지만 연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내의 손이 눈 위에서 파랗게 얼어붙어 있는 것이 먼저 눈에 들어왔으니까요. 연희는 주저없이 사내의 손을 제 2손으로 감싸쥐고 입김을 불어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따뜻한 입김이 사내의 차디찬 손등 위에 내려앉았지요. 그런데 그 순간 사내가 움찔하더니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여인에게 함부로 가까이 하는 것을 꺼리는 듯한 기이할 정도로 단정한 몸짓이었지요. 미치광이에게서 그런 동작이 나올 리가 없건만 연희는 그저 사내가 놀란 것이리라 생각하며 다시 손을 잡아 입김을 불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가만히 계세요. 손이 이렇게 얼어서 어쩌려고 그러셨어요. 사내는 더 이상 몸을 빼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푹 숙인 채 연희가 건넨 주먹밥을 집어들었는데 글쎄 그 먹는 모습이 또 기이했지요. 허겁지겁 입에 밀어넣을 법도 한데 사내는 주먹밥을 2손으로 공손히 받아 들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고서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마치 어른 앞에서 밥상을 받는 양반집 자제의 습관 같은 것이었지만 연희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까지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지요. 날이 어두워져 돌아온 연희는 김씨 아주머니에게 장터에서 본 미치광이 사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 장터 주막 뒤에 미치광이 사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추위에 맨발로 쓰러져 있더라고요. 얼어 죽기 전에 어디 따뜻한 곳에라도 들여야 할 텐데 제가 갈 곳이라곤 여기밖에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김씨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연희를 바라보다가 문득 무릎을 탁 치며 말했지요. 아, 그러고 보니 말이다. 마침 주인 어른께서 요즘 겨울땔감 폐기하고 마구간 일을 할머슴을 구하고 계시거든. 밥만 주면 부려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려보면 혹 받아주실지도 모르겠구나. 정말이에요? 다만 미치광이라 하면 주인 어른이 질색하실 테니 그저 떠돌이 사내인데 밥만 주면 힘든 일을 시킬 수 있다고 여쭤봐라. 주인 어른이 워낙 한 푼이라도 아끼시는 분이시니 공짜 머슴이라 하면 솔깃하실 게다. 연희는 그 길로 정주사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장터에 갈 곳 없는 사내가 하나 있사온데 밥만 주시면 땔감 패기와 마구간 일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경을 주지 않으셔도 되니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정주사는 옥반지 낀 손가락으로 턱을 쓸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지요. 뭐, 밥만 주면 된다고? 세경도 안 줘도 되고?
미치광이든 뭐든 공짜로 부릴 수 있으면 손해볼 것은 없겠구만. 좋다. 데려와 봐라. 이렇게 하여 연희의 선한 마음과 김씨 아주머니의 지혜, 그리고 정주사의 욕심이 맞물려 장터의 미치광이 사내는 정시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가 사내를 데리고 정시댁에 들어서자 마당에 있던 머슴들과 안악들이 일제히 눈을 크게 떴지요.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미치광이를 데려왔대. 전년도 참 귀신딸이라더니 미치광이까지 끌고 오고, 수군거림 사이로 채란 아씨가 방문을 열고 나서더니 코를 틀어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윤현이, 복숭아는 못 구해오고 웬 거지를 끌고 온 거야? 하여튼 하는 짓마다 재수가 없어. 저런 미치광이를 데려오면 집안에 귀신이 꼬이는 거 아니야?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씨, 주인 어른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밥만 주면 땔감 패기와 마구간 일을 시킬 수 있사오니 손해보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꼴로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됐다. 아버지가 허락하셨다니 나도 어쩔 수 없지만 저놈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너도 같이 쫓겨나는 줄 알아. 채란이 문을 탕 닫고 들어가 버린 뒤 연희는 사내를 뒷마당 구석 허름한 머슴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이라 해봐야 외풍이 들이치는 벽에 거적 한 장 깔린 곳이었지만 눈 위에서 얼어 죽을 뻔한 사내에게는 그마저도 따뜻한 곳이었지요. 연희가 부엌에서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을 떠다가 사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일은 천천히 시작하시지요. 사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깊이 숙여 보였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뜻인 듯 했지만 그 절이 어딘가 거지의 절이 아니라 양반이 양반에게 예를 올리는 듯한 반듯함이 있었지요. 그리고 미음을 받아드는 두 손이 거지치고는 지나치게 희고 고우며 손가락이 길어 마치 붓을 잡던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연희는 그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사정이 있는 것이고 그 사정을 억지로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내가 집에 들어오면서 자신이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는 그때의 연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내가 정시댁에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글쎄, 보름이 지나도록 이 사내가 제대로 한 일이라고는 손가락 하나 꼽을 것이 없었지요. 다른 머슴들은 닭이 울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마구간에 쌓인 말똥을 치우고 뒷산에 올라 땔감을 해오고 무거운 물동이를 짊어지고 우물을 두세 번씩 오갔건만 이 사내는 해가 중천에 떠서 마당에 햇살이 쨍하게 내리쬐을 때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비비며 머슴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나마도 밥을 먹고 나면 고양이 마냥 양지 바른 곳을 찾아 드러누워 눈을 감아버리니 일을 하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었지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내에게는 참으로 기이한 버릇이 있었으니 사람이 없다 싶으면 마당 한쪽 구석에 쭈그려 앉아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땅바닥에 무언가를 열심히 써내려가는 것이었지요. 한참을 정신없이 써내려가다가도 누군가 발소리가 들리면 화들짝 놀란 듯 발로 휙 지워버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멍하니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히히 혼자 웃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는 풀어헤친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이 뚝 떨어지기도 했지요. 밤이면 밤대로 달이 뜨는 마당에 홀로 나와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중얼 의조렸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이 집안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놈 완전 미쳤어. 진짜 미친놈이야. 일은 안 하고 땅바닥에 낙서나 하고 밤이면 혼잣말에 헛웃음이야. 저건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씬 거 아니야? 머슴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지요.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정주사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배가 나오고 턱이 두 겹인 정주사가 옥반지 낀 손으로 부채를 탁탁 치며 연희를 대청마루 앞에 무릎 꿇게 하더니 불호령을 내렸지요. 야, 이년아. 공짜 머슴이라길래 들여주었건만 저놈이
지금껏 한 일이 뭐냐? 밥은 새끼 꼬박꼬박 처먹으면서 나무 한 단을 못 패. 물 한 동이를 못 길어. 공짜 머슴은 무슨 공짜 밥도둑이지. 그 옆에서 채란이 붉은 비단 댕기를 찰랑거리며 부채질을 하고 있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했어요? 무녀딸이 데려온 놈을 받아주지 말랬지요. 100번을 말해도 소용없더니만. 무녀딸이 미치광이까지 끌어들여 우리 집안에 귀신을 불러오려는 거 아니겠어요? 채라는 무릎을 꿇고 있는 연희를 위에서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지요. 내가 미치광이를 데려온 것도 그렇고 그 주제에 얼굴만 번지르르 한 것도 그렇고 넌 하는 짓마다 재수가 없어. 예쁜 얼굴이 무슨 소용이야? 하는 짓이 죄다 집안 망치는 짓인데.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얼굴이 예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비수가 되어 가슴 한복판에 꽂히는 순간이었지요. 채라는 연희의 미색을 입에 올릴 때면 언제나 그것을 흠집처럼 결함처럼 분에 넘치는 사치품을 훔쳐지닌 죄인인 양 몰아세웠으니 연희에게는 하늘이 준 얼굴마저도 죄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채란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가 되어 살갗을 찔렀지만 연희는 눈 한 번 질끈 감았다 뜨고는 이를 꽉 다물었지요. 여기서 꺾이면 사내는 이 추운 겨울에 다시 길바닥으로 내몰리게 될 터였으니까요. 안 되겠다. 당장 저놈 짐 싸서 내보내. 정주사의 말에 연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간곡히 말했지요. 어르신, 부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 세경을 받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주실 삭을 저 사내의 밥값으로 쳐주시고 저는 제 몫의 일에 저 사내의 목까지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부디 쫓아내지만 말아주십시오. 정주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세경을 안 받겠다? 그러면 여종 하나를 완전히 공짜로 부려먹는 셈이니 밥값 한 푼 안 들이고 일꾼 하나를 얻는 것과 다름이 없었지요. 정주사는 속으로 셈을 해보더니 옥반지 낀 손가락으로 턱을 쓸며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세경을 안 받겠다고? 그리고 저놈 목까지 일을 하겠다? 남는 장사로군. 그래, 그리하거라. 하지만 이후에 한 번 더 말썽을 부리면 그때는 저놈이고 내년이고 둘 다 내쫓을 테니 그리하라. 이리하여 연희는 그날부터 삭 한 푼 받지 못하고 두 사람 몫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구간을 치우고 아침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아궁이에 불을 떼고 물을 길어오고 채란 아씨의 온갖 심부름까지 도맡으니 해가 지고 달이 뜰 때까지 허리를 펼 틈이 없었지요.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에서 일을 시작해 밤이슬이 내릴 때까지 쉬지 못하니 손등은 갈라져 터지고 발뒤꿈치에는 피가 맺혀 집신 안쪽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연희는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사내를 탓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연희가 부엌 앞 우물가에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김씨 아주머니와 다른 머슴 한 사람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지요. 연희야, 저 미치광이 말이다. 오늘도 아침에 잠깐 나오더니 나무 한 단을 반도 못 패고 또다시 들어누웠더구나. 저놈이 일을 안 하니 내가 두 사람 몫을 하는 꼴이 내가 옆에서 봐도 속이 터지는데 대관절 왜 저런 사람을 감싸고 도는 게냐? 머슴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물었지요. 저놈이 너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냐? 친척이야? 은인이야? 그도 아니면 혹시 정이라도 든 거냐? 연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잠겨있던 손이 벌겋게 부풀어 있었고 손등 여기저기에 갈라진 틈으로 피가 배어 있었지만 연희의 눈은 오히려 잔잔한 물결처럼 고요했지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연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무녀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받으며 살아왔지요. 어디를 가든 귀신 딸이라 불길한 것이라 온갖 소리를 다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듣기 힘들었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데? 연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의 딱지를 천천히 떼어내는 것처럼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지요. 내 삶은 가치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부엌 앞에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저녁 바람이 불어와 아궁이 연기를 흩뜨렸고 그 연기 너머로 김씨 아주머니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연희는 보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을 이었지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삶이란 것이 정령 신분에 따라 가치가 있고 없고가 정해지는 것인지, 무녀에 따르면 살아갈 가치가 없고 양반에 따르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저처럼 세상에서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면 저만은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당신의 삶에도 가치가 있다고요. 김씨 아주머니가 거친 손으로 소매 끝을 움켜쥐고는 눈가를 꾹꾹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착한 거사. 그 마음은 하늘이 알아줄 테지만 사람도 좀 봐가면서 도와줘야지. 저놈은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기는 커녕 낮잠이나 자고 밥이나 축내고 있지 않느냐? 어휴, 내가 다 우라통이 터지는 마당에 너는 어찌 저리 태어난 게냐? 연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떤 씨앗은 봄에 싹을 틔우고 어떤 씨앗은 가을에야 비로소 싹을 틔우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희가 뒷간에 다녀오는 길에 마당을 지나는데 달빛 아래 웅크리고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사내의 그림자가 보였지요. 초승달이 걸린 하늘 아래 마당이 푸르스름하게 젖어 있었고 그 푸른 빛 속에서 사내의 어깨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발소리를 죽이고 가만히 다가가 보니 사내가 나뭇가지를 쥐고 마당 흙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지요. 달빛이 흙 위에 파인 글자들을 은빛으로 비추고 있었는데 연희가 고개를 갸웃하며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자였습니다. 알 수 없는 한자들이 반듯하고 힘있는 필체로 가지런히 적혀 있었는데 획 하나하나에 힘이 서려 있으면서도 흐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 그 글자의 결이 어찌나 단정하고 유려한지 미치광이가 쓴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솜씨였지요. 마치 서당에서 수십 년을 갈고 닦은 선비의 붓끝에서나 나올 법한 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배운 적 없는 연희의 눈에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길이 없었으니 연희는 그저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있네. 미치광이라 별난 것을 다 하는구나. 그때 사내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화들짝 고개를 들었고 연희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사내는 재빨리 발로 글자를 싹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히히 웃으며 머리를 흔들어댔지요. 하지만 글자를 지우기 직전 달빛 아래 잠깐 드러난 사내의 눈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고 서글픈 빛이 일렁이고 있었는데 연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별것 아니려니 하고 발길을 돌렸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사내에게 아침 미음을 가져다 주러 머슴방 앞에 갔다가 마침 미음 그릇을 받아드는 사내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발길을 멈추고 혼잣말을 했지요. 저 손 좀 봐. 호미를 잡아본 적이 없는 손이야. 손가락이 저리 길고 마디가 곱다니 거지라고는 하지만 저건 분명 붓을 잡던 손이야. 일을 안 해서 거칠어질 틈도 없었겠지만 그걸 떠나서도 손톱 밑이 깨끗하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하나도 없으니 이거 참 별난 놈이로구나. 미치광이라기엔 뭔가가 안 맞는데. 김씨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다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치광이의 손이 곱다 한들 미치광이는 미치광이일 뿐이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김씨 아주머니의 그 직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답니다. 사내가 밤마다 달빛 아래 흙바닥에 정성 들여 써내려간 것은
미치광이의 낙서가 아니라 한시였고 낮에 중얼거리는 혼잣말은 헛소리가 아니라 경서의 구절이었으니 이 미치광이의 허름한 껍데기 안에 감추어진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그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은 얼마 뒤였습니다. 사내가 정시댁에 들어온 지 어느덧 1년하고도 봄이 한 번 더 돌아왔습니다. 담양의 대나무 숲에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마당 한켠에 심어진 매화나무에서 하얀 꽃봉오리가 터지기 시작한 봄이었지요.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사내는 한치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밥때가 되면 귀신같이 일어나 밥을 받아먹고 밥을 먹고 나면 또 귀신같이 드러누워 잠을 자는 것이 머슴은커녕 아주 양반 도련님이 따로 없었지요. 그 사이 연희는 두 사람 몫의 일을 하느라 손등이 갈라지고 등이 활처럼 휘도록 고생했건만 사내는 그런 연희의 희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밤이면 마당에 나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낮이면 양지 바른 곳에서 하늘만 멍하니 올려다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지요. 채란 아씨의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간 연희의 귀에 사람들이 무리지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떡전 앞에 서너시 모여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는데 그 낮은 목소리 속에 담긴 내용은 하늘이 뒤집어지는 이야기였지요. 이복에 그 소식 들었는가? 한양에서 큰일이 났다더군. 큰일이라니 무슨 일인가? 민태준이 말이야. 그 외척 민씨 일파 말이네. 그자들이 모반 혐의로 전부 잡혀 들어갔다지 않겠는가? 뭐라고? 민태준이라 하면 조정을 쥐락펴락하던 그 민태준 말인가? 세상에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자가? 그렇다네. 새로 장성한 임금께서 친정을 시작하시며 외척 세력을 몰아내신 모양이야. 민씨 일파가 그간 꾸민 온갖 무고와 횡포가 낱낱이 드러났다더군. 충신들을 거짓 상소로 영모에 몰았으니 그 죄가 어찌 가볍겠는가. 그러면 억울하게 유배 가셨던 대신들은 어찌 되었는가. 모두 복권이 된다 하네. 멀리 유배 갔던 분들이 한양으로 돌아오시고 빼앗겼던 벼슬과 재산도 돌려받게 된다는 게야.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구만. 하늘이 무심치 않으셨어. 억울한 이에게는 반드시 해가 뜨는 법이라더니. 연희는 심부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소식을 곱씹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대신들이 돌아온다니 세상에 하늘의 도리라는 것이 정령 있기는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니 가슴 한쪽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지요. 비록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먼 한양의 일이었지만 억울함이 풀린다는 이야기는 누구의 것이든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스해지는 법이니까요. 집에 돌아온 연희는 마당 한 구석에서 여느 때처럼 양지 바른 곳에 드러누워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사내에게 다가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면 정주사댁 앞마당. 밖에서 듣자 하니 한양에서 큰일이 있었다 하더군요. 민태준인가 하는 분이 잡혀 들어가고 억울하게 유배 가셨던 대신들이 복권이 된다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나 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드러누워 있던 사내가 벌떡 상체를 일으켰지요. 풀어헤친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두 눈이 연희가 이 사내를 본 이래로 처음으로 마치 번갯불이 내리치듯 번쩍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목젖이 꿀떡 움직였지요. 연희는 그 눈빛에 깜짝 놀라 제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미치광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맑고 또렷하고 깊은 마치 깊은 물 밑에 가라앉아 있던 칼날이 수면 위로 번쩍 솟아오른 듯한 눈빛이었지요. 그것이 정녕 사실입니까? 사내의 목소리마저 달랐습니다. 평소에 희히 웃으며 더듬거리던 그 목소리가 아니라 또박또박 힘이 실린 마치 서당에서 경서를 읽던 선비의 어조 같은 반듯하고 단단한 말씨였지요. 연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끄덕이자 사내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바람에 대나무 잎이 서걱서걱 흔들리고 있었고 그 소리 사이로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섞여들었지요. 이내 사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울음소리는 나지 않았지요. 무언가를 있는 힘껏 삼키고 있는 듯한, 그래서 오히려 더 안쓰러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 사내는 이내 제 감정을 추스르듯 크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다시 히히 웃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당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그 눈빛, 그 목소리, 그 떨림이 모두 헛개비였다는 듯이 말이지요. 연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러났지만 방금 그 순간 사내의 눈에서 본 빛을 쉬이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치광이의 눈이 아닌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 마침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눈빛. 연희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물음표 하나가 조용히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며칠 뒤 정주사가 대청마루에서 연희를 불렀습니다. 정주사는 갓을 고쳐 쓰고 도포에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부산한 기색이었지요. 연희야, 이 편지를 관아에 가서 새로 부임하신 고 판관 어른께 전해드리거라. 그리고 내가 판관 어른을 꼭 한번 뵙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려. 이번에 새 임금께서 직접 임명하신 분이라 하시니 그분께 잘 보이면 나도 임금님의 은덕을 입을 수 있을지 모를 일이 아니겠느냐. 채란이 옆에서 붉은 비단 댕기를 매만지며 눈을 빛내고 거들었지요. 아버지, 너무 좋은 생각이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판관 어른 눈에 들어서 저와 혼인까지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듣자 하니 그분이 능력도 출중하시고 외모도 훌륭하시다던데요. 허허, 그래. 좋은 생각이로구나, 우리 딸. 그렇다면 너는 가서 예쁘게 치장 좀 하고 있거라. 연희가 편지를 받아들고 대문을 나서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사내가 연희의 앞을 막아선 것이었지요.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주인 어른 심부름으로 관아에요. 사내는 관아에 편지를 전하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내의 표정이 나간 때와는 사뭇 달랐지요. 평소에 미치광이 웃음도 멍한 눈빛도 아닌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듯한 고요함이 사내의 얼굴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평소처럼 마당에 나와 혼잣말을 하지 않았지요. 머슴방에 불도 켜지 않은 채 고요히 앉아 있었는데 연희가 우연히 머슴방 앞을 지나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고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내가 등을 꼿꼿이 세우고 두 무릎을 가지런히 모은 채 정자하고 앉아 눈을 감고 있었는데 미치광이의 모습이 아니었지요. 흐트러진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목선이 곱고 어깨가 반듯하여 마치 서당에서 경서를 읽던 선비가 눈을 감고 사색에 잠긴 것 같은 자세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달빛이 사내의 옆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얼굴 위로 때를 벗겨내면 드러날 법한 반듯한 이목구비의 윤곽이 아른거렸지요. 연희가 숨을 죽이며 바라보는데 사내가 문득 눈을 떴습니다. 연희는 화들짝 놀라 황급히 발길을 돌렸고 사내도 아무 말 없이 다시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달기채 울기도 전에 마당에서 쓱쓱 소리가 나기에 연희가 부엌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더니 글쎄 세상에 사내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정성스럽게 구석구석 빠짐없이 마치 원래부터 이 일을 해 오던 사람처럼 차분하고 질서 있게 말이지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 저 게으름뱅이가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있대. 김씨 아주머니가 놀라 입을 벌렸고 다른 머슴들도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엔 한양 조정이 뒤집어졌다더니 이번엔 저놈까지 뒤집어지고 세상에 놀랄 일이 어디 한두 가지야. 사내는 마당을 쓸고 나서는 도끼를 집어들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도끼질이 서툴기는 했지만 한 개 한 개 정성 들여 내리치는 모습에서 게으름을 피울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 보였지요. 연희는 부엌문에 기대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1년 넘게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가슴 한쪽에서 봄볕처럼
따스하게 번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를 본 채란 아씨가 방문을 열고 나서더니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더니 미치광이가 드디어 죽나 보지? 뭐 지금처럼 사는 것보다야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이에 연희가 참다 못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씨, 어찌 그리 심한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 아쉽게 그런 말씀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채란의 가느다란 눈이 치켜 올라갔지요. 뭐야?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무녀딸 주제에 감히. 그 주제에 얼굴만 번지르르 하다고 어디서 건방을 떨어. 채란이 손을 번쩍 들어 연희의 뺨을 치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사내가 도끼를 내려놓고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채란과 연희 사이에 딱 버티고 섰지요. 그리고 채란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말씀 좀 조심하시지요. 채란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달랐지요. 미치광이가 더듬거리며 히히 웃던 그 목소리가 아니라 차분하되 힘이 실린 마치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풀어헤친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에는 미치광이의 기색이라고는 한 줌도 없었고 오히려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곧 관아에서 높으신 분이 이 댁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지금부터라도 언행을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채란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지요. 허참나, 지금 보니까 미친 게 확실하네. 관아에서 높으신 분이 이 집에 왜 와? 그분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웬일로 일을 하나 했더니 죽을 때가 된 게 아니라 미쳐서 그런 거였어. 어휴, 됐어. 미친놈하고 말해봐야 내가 손해지. 채란은 고개를 내저으며 비단댕기를 찰랑거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방금 사내가 채란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지요. 풀어헤친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이 미치광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없이 맑고 단단하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깊은 곳에 슬픔이 가라앉아 있는 듯한 눈이었지요. 그리고 연희를 감싸며 채란 앞에 우뚝 섰을 때 사내의 등이 얼마나 넓고 고닫는지 연희는 그 등 뒤에서 처음으로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1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스함이었지요. 사내가 연희를 감싸고 채란에게 말씀 좀 조심하시지요라 했던 그날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채란은 미치광이의 허튼 소리라 코웃음을 쳤고 정주사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요. 오히려 채란은 그 일 이후로 연희를 더 들들 볶았으니 미치광이하고 짝이 되어 쌍으로 미쳤다느니 무녀딸이 미치광이한테 반한 거 아니냐느니 하며 입이 닳도록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 며칠 뒤의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마당에 이슬이 마르기도 전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우르르 울려 퍼지더니 정시 댁 대문 앞에 광군 대여섯이 줄을 맞추어 도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 위에 창과 칼을 찬 군사들이 좌르르 늘어서고 그 가운데에서 유독등을 꼿꼿이 세운 한문관이 말에서 내리고 있었지요. 정자간을 반듯하게 쓰고 관복을 갖추어 입은 그 문관은 나이 쉰 즈음의 체구는 크지 않으나 눈빛이 서리빨같이 날카로운 인물이었으니 바로 새로 부임한 담양 판관 고명식이었습니다. 주인 어른, 관아에서 판관 대감께서 오셨습니다. 하인의 다급한 외침에 정주사가 방 안에서 갓을 고쳐 쓰고 도포 매무새를 후다닥 가다듬으며 대문 밖으로 뛰어나왔지요. 배가 나오고 턱이 두 겹인 몸이건만 관아에서 직접 왔다는 말에 그 뚱뚱한 몸을 나비처럼 가볍게 놀리며 허리를 깊숙이 굽혔습니다. 옥반지 낀 손을 마주잡고 연신 쩔쩔매는 모습이 보기에도 안쓰러울 지경이었지요. 아이고, 판관대감. 제가 대감을 배웠길 청하긴 했사오나 이리 직접 발걸음을 해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참으로 영광이옵니다. 영광이옵니다. 영광은 무슨, 내 자네 집에 필히 볼 일이 있어서 왔네. 허허,
저에게 무슨 볼일이 있으시옵니까? 무엇이든 말씀하시지요. 판관 대감의 명이시라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정주사는 눈을 반달처럼 휘며 연신 허리를 굽히다가 문득 제 딸 생각이 났는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지요. 아가, 어서 나와 인사를 드리거라. 어서. 채란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붉은 비단 댕기를 새로 매고 가장 곱게 수놓은 비단 치마저고리를 갈아입고 은장도 노리개까지 찰랑거리게 달고 나온 것이 마치 혼인 가는 새색시 마냥 단장을 한 모습이었지요. 아무래도 판관 어른이 오실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채라는 눈을 살짝 내리깔고 수줍은 척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올렸지요. 안녕하시옵니까? 저는 이 집의 여식 채란이라 하옵니다. 그래, 반갑소이다. 그런데 고 판관은 채란에게 짤막하게 답례를 하고는 더 이상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곧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집안 안쪽을 살피기 시작했지요. 그의 시선이 대청마루를 지나고 부엌을 지나고 마구간을 지나 마침내 뒷마당 쪽 머슴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아, 저기 계시는군. 고 판관이 갑자기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길이 향하는 곳은 정주사도 채란도 아닌 뒷마당 구석에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던 미치광이 사내에게로였지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낡은 삼배옷을 걸친 그 사내에게로 관복을 입은 판관 대감이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주사와 채란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고 판관이 사내 앞에 다가서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서 허리를 깊이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상투를 풀어헤치고 흙과 때에 범벅이 된 미치광이 거지에게 정자간에 관복을 갖춘 판관 대감이 절을 올린 것이었지요. 마당에 있던 머슴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벌렸고 김씨 아주머니는 아궁이에 넣던 장작을 떨어뜨렸으며 정주사는 가시 삐뚤어지는 줄도 모르고 눈만 껌뻑거리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그간 여기 계셨습니까? 소인이 부임한 이래 얼마나 도련님을 찾아 헤맸는지 모릅니다. 대감마마께서 복권되셨습니다. 민씨 일파의 무고가 낱낱이 밝혀져 대감마마의 억울함이 모두 풀렸사옵니다. 전하께서 친히 도련님을 찾으라 명하셨습니다. 어서 옷부터 갈아입으시지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요? 판관 대감이 미치광이 거지에게 도련님이라 부르며 절을 하다니. 좌의정 대감마마의 복권이라니.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입이 떡 벌어진 채 닫히질 않았습니다. 조용하던 아침 공기가 사람들의 경악으로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사내가 천천히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풀어헤친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으로 고 판관을 바라보더니 아주 천천히 아주 깊이 고개를 숙여 답례를 했지요. 미치광이의 고갯짓이 아니었습니다. 양반이 양반에게 올리는 반듯하고 품이 있는 어떤 흐트러짐도 없는 절이었지요. 고생이 많았소. 어서 일어나시게. 그 한마디에 마당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지요. 희히 웃으며 더듬거리던 미치광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직하되 위엄이 서린 아랫사람을 다독이는 윗사람의 어조였습니다.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목소리에 마당에 선 모든 이들의 등줄기가 서늘하게 저려왔지요. 고 판관이 가져온 비단 도포와 가죽신을 사내에게 건넸습니다. 사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우물가로 걸어갔지요.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려 얼굴과 손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사내의 얼굴 위를 흘러내리며 흙과 때를 벗겨내자 그 아래에서 전혀 다른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이마가 넓고 눈매가 서리빨같이 날카로웠으며 코가 우뚝하고 턱선이 반듯한 한눈에 명문가 자제임을 알 수 있는 수려한 용모였습니다. 물에 젖은 얼굴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자 1년 넘게 먼지와 때로 감추어 두었던 본래의 모습이 마치 구름 뒤에서 보름달이 나오듯 환하게 빛났지요.
그리고 사내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장발을 한데 모아 올려 상투를 반듯하게 틀어 올리고 그 위에 갓을 쓰고 비단 도포를 걸치고 허리띠를 메고 가죽신을 신으니 마당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지요. 어제까지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흑투성이 삼배옷을 걸친 채 히히 웃던 미치광이가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비단 도포를 걸치니 위풍당당한 양반의 기품이 온몸에서 흘러넘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진흙 속에 파묻혀 있던 옥이 물에 씻기자마자 찬란한 빛을 내뿜는 것과 같았지요. 사내의 정체는 다름 아닌 한양 서씨 명문가 좌의정 서익현의 장자 서준하였습니다. 민씨 외척이 올린 거짓상소로 아버지가 영모에 몰려 유배를 가고 가문이 풍비박산 나자 서준하는 상투를 풀어헤치고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민씨 일파의 추적을 피해 전라도 담양까지 숨어들었던 것이지요. 미친 사람은 잡아가봐야 쓸모가 없으니 미치광이 행세야말로 가장 확실한 은신책이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흙바닥에 쓰던 한시도, 낮에 중얼거리던 혼잣말도 모두 양반 도련님이 미치광이 탈을 쓰고서도 참아 버릴 수 없었던 선비의 습관이었지요. 정주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옥반지 낀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쥐고 있던 부채가 바닥에 떨어졌지요. 채라는 두 눈이 커질 대로 커진 채 입을 벌리고 서준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미치광이라 코를 막고 다녔던 그 사내가 지금은 판관대감보다도 당당한 위풍을 지닌 양반 도련님으로 서 있는 것이었지요. 새로 매단 붉은 비단 댕기가 허탈하게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 밥벌레가 좌의정 대감의 아드님이었다고? 고 판관이 준비한 말 앞에 서준하가 섰습니다. 비단 도포 자락이 봄바람에 펄럭이고 갓 아래로 드러난 서준하의 눈이 맑은 가을 하늘처럼 깊고 투명했지요. 이제 그 눈에는 미치광이의 흐린 기색도 무언가를 참는 듯한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길고 긴 어둠을 지나 마침내 빛을 되찾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고요한 미소가 입가에 번지고 있었지요. 도련님, 어서 가시지요. 전하께서 기다리십니다. 고 판관이 재촉했지만 서준하는 말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려 마당 한쪽을 바라보았지요. 그곳에는 연희가 서 있었습니다. 다른 머슴들과 함께 멀찍이 서서 누런 무명 저고리에 헝겊댕기를 한 남루한 모습으로 이 모든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지요. 자신이 밥을 나눠주고 지붕을 내어주고 세경까지 포기하며 지켜준 그 미치광이가 좌의정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연희의 눈이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서준하가 천천히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비단 도포를 걸친 양반이 누런 무명 저고리의 여종에게 다가가는 모습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요. 서준하가 연희 앞에 멈춰서더니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신 덕에 제가 오늘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연희가 두 손을 허둥지둥 내저으며 말했지요. 아닙니다. 어찌 저 같은 것에게 이리 고개를 숙이신답니까? 어서 일어나시지요. 저는 그저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 돌을 던질 때 당신만이 밥을 나눠주었고 온 세상이 쫓아낼 때 당신만이 지붕을 내어주었으며 당신의 세경까지 포기하며 못난 사내를 지켜주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준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요.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삼켜야 했던 감정들이 비로소 제 목소리를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인 서준하를 올려다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지요. 서준하가 고개를 들더니 조심스레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연희의 저고리 앞섭 안쪽 가느다란 끈에 매달린 한 뼘짜리 작은 대나무 필이었지요. 그런데 혹 이것을 제게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을요?
연희가 앞섭 안쪽의 피리를 꺼내어 들었습니다. 세월에 닳고 닳아 빛이 바랜 대나무 피리. 한쪽 끝에 어머니가 칼끝으로 새겨 넣은 연자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어머니의 유품이었지요. 이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것인데 그저 한 뼘짜리 낡은 피리일 뿐입니다. 이런 것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한양에 가서도 은인의 증표를 가지고 있고 싶어서입니다. 부디 제게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연희는 잠시 피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대나무 조각이 어머니의 마지막 체온이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었지요. 외로운 밤이면 꺼내어 어루만지고 힘든 날이면 앞섭 위로 손을 얹어 그 감촉만으로도 위안을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가느다란 끈을 풀어 피리를 서준아의 손에 올려놓았지요. 서준아가 두 손으로 피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비단 도포 소매 아래로 드러난 그 손은 거지 행세를 할 때에도 유난히 희고 곱던 바로 그 손이었지요. 서준아는 피리 끝에 새겨진 연자를 엄지손가락으로 가만히 어루만지더니 이내 소중히 품 안에 넣었습니다. 마치 천금보다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지요. 서준아가 고개를 한 번 더 깊이 숙여 보이고는 돌아서서 말에 올랐습니다. 고 판관이 앞장서고 관군들이 뒤를 따르며 일행이 정시댁 대문을 빠져나갔지요. 봄바람에 비단 도포 자락이 펄럭이고 말발굽 소리가 대나무 숲 사이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연희는 대문 앞에 서서 서준아의 등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앞섭 안쪽에 늘 매달려 있던 피리가 사라진 자리가 텅 비어 바람이 불 때마다 저고리 앞섭이 허전하게 펄럭였습니다. 서준아가 떠난 뒤 정주사와 채라는 마당 한복판에 주저앉아 땅을 쳤지요. 아이고, 그놈이 좌의정 대감의 아드님이었다고? 그걸 내가 밥도둑이라 하고 공짜 머슴이라 부려먹고. 아이고, 그리 높으신 분인 줄 알았으면 내가 상좌에 모시고 진수성찬을 차려드렸을 것을. 그러면 지금쯤 나도 한양에 같이 올라가고 높은 자리 하나 얻었을 것이 아니냐. 아이고, 하늘이 준 기회를 제 손으로 걷어찬 것이로구나. 정주사가 가시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한탄했습니다. 그 옆에서 채란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아버지의 등짝을 내리쳤지요. 아버지가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만 않았어도 제가 그분께 시집갈 수 있었을 텐데 좌의정 대감의 며느리가 될 수 있었다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니, 이게 내 탓이냐? 너도 미치광이라고 코 막고 다녔잖아. 몰라요.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부녀가 서로를 탓하며 아우성을 치는 동안 연희는 마당 한 구석에 조용히 서서 서준아가 떠나간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앞섭 안쪽에 피리가 없는 자리를 손끝으로 살며시 만지작거리며 연희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지요. 어머니, 제 피리를 좋은 분께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마음이 그분께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준아가 한양으로 떠나며 가져간 그 한 뼘짜리 대나무 피리가 훗날 연희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꾸어 놓게 될지는 이때의 연희는 꿈에도 알지 못했지요. 하늘의 뜻이 어디 사람의 뜻대로 되는 법이던가요? 서준아가 한양으로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담양 정시댁에서는 그 한 달 동안 정주사와 채란이 매일같이 한탄과 후회를 되풀이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글쎄 어느 날 아침 관아에서 급한 공문이 날아왔으니 그 내용인즉 정만호 주사와 딸 채렌을 한양으로 옮겨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서준아가 전하께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정시댁에 있다 아래였고 전하께서 그 은인을 직접 보시겠다 하셨다는 것이었지요. 정주사가 공문을 읽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가, 이것 좀 봐라. 전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서 도련님이 우리 은혜를 잊지 않으신 게야. 채라는 공문을 낚아채듯 읽더니 붉은 비단 댕기를 찰랑거리며 환하게 웃었지요. 아버지, 그러면 서 도련님이 전하께 저를 은인이라 말씀드린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역시 그분이 저를 보셨던 거예요.
제가 뭘 했어요. 그분이 저를 잊지 못할 거라고요. 채라는 그 길로 치장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곱게 수놓은 비단 저고리에 가장 화려한 치마를 갈아입고 붉은 댕기를 새로 메고 은장도 놀이개를 찰랑거리게 달더니 거울 앞에서 한참을 돌아보며 입꼬리를 올렸지요. 무녀딸은 여기서 집이나 지키고 있거라. 감히 천한 것이 한양에 따라올 생각은 하지 마. 채라는 연희에게 이 말을 내뱉고는 아버지와 함께 의기양양하게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정주사와 채라는 궁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화려한 단청의 높디 높은 기둥, 금빛 용무늬가 새겨진 대전의 위엄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채라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세웠습니다. 좌의정 대감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 겁을 먹으면 되겠느냐는 오기가 채란의 등뼈를 고추세운 것이지요. 전하께서 옥좌에 앉아 계셨고 서준하가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비단도포에 갓을 쓴 서준하의 모습은 담양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궁궐의 위엄 속에 서 있으니 그 기품이 한층 더 빛났지요. 채란의 심장이 두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전하께서 입을 여셨지요. 서준하의 아래기를 담양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때 정씨댁의 처녀가 밥을 나눠주고 지붕을 내어주고 자신의 상까지 내어주며 구해주었다 하였느니라. 그 처녀가 내 딸이냐? 정주사가 바닥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예, 전하. 소인의 외동딸 채란이옵니다. 그래, 어디 가까이 와보거라. 채란이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 나섰지요. 전하께서 채란을 위아래로 살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운 처녀로구나. 서준하를 구한 은혜가 이리 크니 짐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노라. 서준아, 내 뜻은 어떠하냐? 이 처녀를 아내로 맞이할 뜻이 있느냐? 서준하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아뢰었지요. 전하의 뜻이 곧 신의 뜻이옵니다. 다만 혼례날에 신이 직접 신부를 확인하겠사옵니다. 좋다. 그리하거라. 채라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좌의정 대감의 며느리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란 말입니까? 채라는 그날부터 혼례 준비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정주사와 채란이 한양으로 떠나기 전 채란이 숨겨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부름을 받은 그날 채란은 연희를 정씨 댁광 안에 가두어 놓았던 것이지요. 무녀딸 주제에 한양 근처에 얼씬거리면 내 혼례의 격이 떨어진다며 광문을 걸어 잠그고 떠나버렸으니 연희는 깜깜한 광 안에 갇힌 채 바깥 소식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궁궐들의 혼례상이 차려지고 붉은 비단이 사방에 드리워지고 관원들이 줄을 맞추어 도열한 가운데 채란이 가마에서 내렸지요.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고 원삼을 갖춰 입은 채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례 절차가 시작되려는 순간 서준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더니 전하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전하, 혼례를 올리기 전에 신이 아뢰어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이 신부는 신을 구해준 은인이 아닙니다. 대전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채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뭐라고? 전하, 신이 담양에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은 정만호의 딸이 아니라 정씨 댁의 여종 윤현이라는 처녀입니다. 정만호와 그 딸 채란은 신을 밥도둑이라 구박했을 뿐 단 한 번도 밥 한 술 나눠준 적이 없사옵니다. 오히려 신을 쫓아내려 했을 때 연희가 제 세경을 포기하고 신을 지켜주었사옵니다. 정채라는 은인의 공을 훔친 것이옵니다. 전하의 얼굴이 준엄하게 굳어졌지요. 전하를 기만한 것이 사실이냐? 정주사가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찌으며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소인이 잠시 착각을 잠깐. 정만호, 내 죄가 이것만이 아니로구나. 서준하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어 전하께 올렸지요. 전하, 이것은 정만호가 관아의 곡식을 빼돌린 증거이옵니다. 신이 관아에 편지를 전하러 갔을 때 고 판관과 함께 확인한 것이옵니다.
정만호는 해마다 관에서 내려보내는 황곡을 중간에서 빼돌려 제곡간에 채워 넣었사옵니다. 황곡을 횡령하였다? 전하의 목소리에 서리빨이 섰습니다. 황곡 횡령은 백성의 곡식을 도둑질한 것이니 중죄 중에 중죄였지요. 여봐라. 정만호를 당장 포박하라. 광군들이 달려들어 정주사의 팔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옥반지가 바닥에 떨어져 뒹그르르 굴러갔지요. 그리고 정채란, 전하를 기만하고 남의 공을 훔쳐 거짓으로 혼례를 올리려 한 죄 결코 가볍지 않도다. 채란은 관비로 삼아 관하에서 일하게 하라. 채란의 족두리가 바닥에 떨어지고 원삼자락이 흙바닥에 질질 끌렸습니다. 채란이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발버둥을 쳤지요. 아니에요. 전하, 저도 그 사람을 도왔어요. 저도 밥을 주었다고요. 사람의 삶에는 가치가 있다고 제가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서준하가 조용히 채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 말은 연희의 말이었습니다. 아가씨가 한 말은 미치광이한테 가까이 가면 귀신이 꼬인다였지요. 채란의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습니다. 광군들이 채란을 끌고 나가는 동안 채란의 붉은 비단 댕기가 바닥에 떨어져 먼지 속에 뒹굴었지요. 서준하가 전하께 다시 아뢰었습니다. 전하, 신이 모셔올 사람이 한 명 더 있사옵니다. 대전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빛이 다 바랜 누런 무명 저고리에 곳곳이 기운 남색 치마, 헝겊 조각으로 묶은 댕기 하나, 연희였지요. 서준하가 미리 담양에 사람을 보내 광에 갇힌 연희를 구해 한양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궁궐의 위험에 눌려 다리가 떨렸지만 꾹 참고 전하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서준하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 뼘짜리 낡은 대나무 피리. 한쪽 끝에 자가 희미하게 새겨진 연희가 담양에서 건네준 바로 그 피리였지요. 전하, 진짜 신부는 이 피리의 주인이옵니다. 신이 가장 비참했던 시절, 이 피리의 주인만이 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사옵니다. 신은 이 여인과 혼례를 올리고자 하옵니다. 전하께서 연희를 내려다보시더니 물으셨지요. 내가 서준하를 구한 유년이냐? 내 신분이 어찌 되느냐? 소녀는 천민이옵니다. 어미는 무녀였사옵고 정씨 댁의 여종이었사옵니다. 천민이라. 허나 사람의 가치가 어찌 신분에 달린 것이겠느냐? 전하께서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내 교지를 내리셨습니다. 유년이의 천민 신분을 풀어 양인으로 올리노라. 서준하와의 혼례를 허하노니 두 사람은 백년해로 하거라.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무녀의 딸이라 손가락질을 받으며 귀신 딸이라 물까지 쏟아버리던 그 연희가 천민의 굴레를 벗고 양인이 되어 좌의정 대감의 며느리가 되는 순간이었지요. 혼례를 올린 날 밤이었습니다. 서준하가 연희에게 대나무 피리를 돌려주며 말했지요. 이것은 당신의 어머니가 남기신 것이니 당신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연희가 피리를 받아 앞섭 안쪽에 다시 매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뼘짜리 대나무 피리가 제자리로 돌아오니 저고리 앞섭이 더 이상 허전하게 펄럭이지 않았지요. 서방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부디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저처럼 천하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가치를 부정당하는 사람들이 아직 세상에 많습니다. 서방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신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서준하가 연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제게 가르쳐 준 것, 사람의 삶에는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가치가 있다는 것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준하는 이조판서에 올라 인재를 고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쓸 때 신분이나 가문을 먼저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과 능력을 먼저 보았지요. 사람들은 서판서의 어진 다스림을 칭송했고 연희는 비단옷을 입은 대감의 부인이 되었어도 저고리 앞섭 안쪽에는 여전히 한 뼘짜리 대나무 피리를 매달고 다녔습니다. 그 피리를 보며 연희는 늘 중얼거렸지요.
어머니, 제 마음을 밝히고 살았더니 정말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옛말의 선한 마음은 하늘도 저버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무녀의 딸이라 손가락질 받던 연희가 어찌 대감의 부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온 세상이 돌을 던질 때도 미치광이에게 밥을 나눠준 그 마음, 재삭을 포기하면서도 버림받은 이를 지켜준 그 마음, 사람의 삶에는 누구나 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그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더라도 선한 마음만은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봄을 불러올 터이니까요.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